성공한 사업가의 저택은 언제나 화려했다. 고급 수입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차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넓은 현관, 그리고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의 전망. 그 모든 것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숨어 있었다.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사업을 키워온 동반자였다. 남편이 사무실에서 밤을 새울 때 그녀는 집에서 살림을 꾸리며 뒷바라지를 했고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친정 재산까지 끌어다 쓰며 위기를 넘겼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함께 시작해 지금의 부를 이루었다.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다. 아내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다.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통증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뿐이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걷기조차 힘들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그녀에게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했고 남편은 가정부를 고용하기로 했다. 소개받은 가정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였다. 남편은 아내의 간병을 그녀에게 맡겼고 자신은 다시 사업에 집중했다. 처음 몇 달간 가정부는 완벽했다. 아내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친구를 갈고 목욕을 시키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해냈다. 아내는 고통 속에서도 가정부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남편 역시 그녀의 헌신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남편은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사업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병든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던 것이다. 한때 아름답고 건강했던 여인이 앙상하게 마르고 머리카락이 빠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다. 그는 점점 안방을 피했고 객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 공백을 가정부가 채웠다. 그녀는 남편이 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고 힘든 하루를 보낸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정부는 남편에게 공감을 표했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아내는 2층 안방에 갇혀 있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었고 통증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진통제에 의지해 잠을 자며 보냈다. 그녀가 깨어있는 시간은 하루 중 몇 시간뿐이었고 그마저도 몽롱한 상태였다. 가정부는 아내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고 약을 먹였지만 그 이상의 대화나 교감은 없었다. 아내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자신의 집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남편과 가정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에는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했다. 남편은 이미 아내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 가정부는 자신이 진정으로 남편을 위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미래는 점점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아내가 깊이 잠든 밤에만 조심스럽게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낮 시간에도 만났다. 가정부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 사이 두 사람은 1층 거실이나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아내의 공간이었던 거실과 주방은 이제 가정부의 영역이 되었고 남편은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위험한 대화를 나누었다. 남편이 먼저 꺼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은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더 이상 병간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장례를 치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가정부는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언급했다. 아내 명의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이 있다는 것을. 남편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보험금은 20억이 넘었다. 남편이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아내가 사망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남편에게 돌아올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어딘가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고 어느새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 예상을 뛰어넘어 살아 있었다. 8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었다.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죽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남편과 가정부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들은 아내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 마음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가정부는 간병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식사는 부실해졌고 약은 제때 주어지지 않았다. 친구는 며칠씩 갈지 않았고 방은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몸이 너무 약해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아니 오히려 가정부의 태도를 묵인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두 사람은 아내의 방문을 거의 열지 않았다. 하루에 한두 번 가정부가 식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차갑게 식은 음식이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내의 얼굴을 보러 올라갔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방문에 불과했다. 그는 아내의 침대 옆에 5분도 머물지 않고 내려왔고 아내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아내는 철저히 버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던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말기 암 환자가 완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특히 그녀처럼 심각한 상태였던 환자가 자연 관해되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여러 차례 재검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결과가 같았다. 암은 사라졌다. 아내는 병원 침대에 앉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살 수 있다는 것.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것.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분노였다. 지난 1년간 그녀가 겪은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남편의 냉대, 가정부의 무관심과 학대,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들었던 대화들. 약에 취해 반쯤 의식이 있을 때 그녀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하지만 아내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약하고 병든 척했다.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지만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아내는 그 말을 이용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는 척했다. 남편과 가정부는 그녀의 상태가 더 나빠진 줄 알았다. 마침내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체력을 회복하고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정리할 시간. 다행히 남편과 가정부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들이 1층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내는 2층에서 조용히 준비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확보였다. 아내는 남편이 서재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작은 USB 형태의 카메라였고 책장 사이에 숨겨두면 눈에 띄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결정적인 장면을 녹화했다. 남편과 가정부가 소파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더 나아가는 장면들. 아내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마음을 느꼈다. 두 번째는 재산 조사였다.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파악했다. 회사 주식, 부동산, 예금 계좌, 투자 자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대부분의 자산이 실제로는 아내의 기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업 초기에 아내가 친정에서 받은 자금, 그녀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입한 돈, 그리고 그녀가 공동 경영자로 참여했던 기간의 수익. 법적으로 따지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내의 몫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분 구조였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회사의 공동 대표였고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편이 60%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했다. 아내가 병에 걸린 후 남편은 그녀에게 지분을 양도받으려 했지만 아내는 거부했다. 당시에는 회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 아내는 변호사를 만났다. 물론 비밀리에. 그녀는 남편 몰래 집을 빠져나가 도심의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유능하다고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아내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간통 증거였고 이는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원했다. 변호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회사 지분 문제. 아내는 모든 옵션을 검토했고 가장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남편과 가정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는 것. 바로 돈이었다. 계획은 정교했다. 먼저 아내는 자신의 완치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의사에게는 남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병원 기록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법적으로 환자의 의료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고 의사는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남편이 병원에 문의해도 아내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고 답변하기로 했다. 그 다음 아내는 회사 경영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물론 남편 몰래. 그녀는 온라인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와 계약서들을 검토했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들이 있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횡령이었다. 아내는 그 증거들을 모두 수집했다. 또한 아내는 주요 거래처들과 접촉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들과 친분이 있었고 병으로 물러나 있는 동안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아내는 그들에게 자신이 곧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고 은근히 암시했다. 거래처들은 환영했다. 사실 남편의 경영 능력은 아내에 비해 떨어졌고 최근 몇 가지 실책으로 인해 거래처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준비했다. 바로 생명보험이었다. 남편과 가정부가 그렇게 기다리던 20억짜리 보험. 아내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수혜자를 변경했다. 원래 남편으로 되어 있던 수혜자를 자신의 친정 조카로 바꾸었다. 보험 약관상 계약자는 언제든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었고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서류를 처리했고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아내는 마침내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가정부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때 아내는 계단을 내려왔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아내는 몇 달 만에 제 발로 걸어 내려온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남편이 허둥지둥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났냐고 괜찮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내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았다고. 암이 사라졌다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가정부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아내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오랜만에 가족회의를 하자고. 이야기할 것이 많다고.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가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아내는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남편과 가정부의 모습이 나왔다. 서재에서 포옹하는 장면, 소파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 영상은 몇 분간 계속되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남편은 변명을 시작했다. 외로웠다고, 아내가 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 힘들었다고, 순간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아내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고. 대신 자신이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이혼 소송 서류였다. 간통을 사유로 한 재판상 이혼이었고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예정이었다. 두 번째는 회사 지분 관련 서류였다. 아내는 자신의 40% 지분을 행사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이고 거기서 남편을 대표이사해서 해임할 계획이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을 해임하겠다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하지만 아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특히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으니 주주들과 이사회는 분명 해임에 동의할 것이라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아내는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바로 횡령 증거 자료였다. 서류에는 남편이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사치품을 구매한 내역, 허위 비용 처리를 통해 빼돌린 자금, 그리고 가공의 거래를 만들어 착복한 금액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금액은 총 3억이 넘었다. 형사 고발을 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가정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가 그녀를 불렀다. 어디 가냐고,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데. 가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은 그냥 고용된 사람일 뿐이라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지만 아내는 비웃었다. 네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간통 방조 및 협의 이혼 방해 혐의로 제기할 민사소송 서류라고. 가정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아내는 설명했다. 가정부가 적극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도왔고 심지어 환자인 아내를 학대하며 죽음을 앞당기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약을 제때 주지 않은 것,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것.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내는 몰래 방에 또 다른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가정부의 학대 장면들을 모두 녹화했던 것이다. 가정부는 울기 시작했다.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아내를 빨리 보내라고 했잖아. 약을 줄이라고 했잖아. 음식을 적게 주라고 했잖아. 남편은 황급히 부인했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가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봤다. 잠시 후 아내가 말했다. 서로 싸울 시간이 있으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좋겠다고. 이혼 소송은 이미 접수되었고 회사 임시 주주총회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고. 거래처들에게도 이미 통보했고 대부분이 새로운 경영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남편은 절규했다. 회사는 자신의 인생이라고 빼앗아갈 수 없다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배신했으니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처들도 투자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등을 돌릴 것이라고. 회사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남편의 몫이라고.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정신이 나갔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사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다. 생명보험 수혜자 변경 통지서였다. 남편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20억의 보험금, 그가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며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그 돈의 수혜자가 바뀌어 있었다. 남편이 소리쳤다. 이건 불법이라고. 배우자 몰래 수혜자를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아내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라고. 계약자는 언제든 수혜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남편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법률 자문도 받았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남편은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가정부는 이미 짐을 싸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그녀를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여섯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형사 고소장이었다. 환자 학대, 업무상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 가정부는 고용계약상 환자를 성실히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고 오히려 학대했으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또한 급여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간병을 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가정부는 울부짖었다. 자신은 그저 남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자신만 처벌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아내는 동의했다. 그래서 남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부가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정부는 분노로 떨었다. 배신당한 것이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생긴 것이다. 아내는 일곱 번째 서류를 꺼냈다. 녹취록이었다. 남편과 가정부가 나눴던 대화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아내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는 내용, 그리고 아내의 간병을 소홀히 하라는 남편의 지시까지. 아내는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고 두 사람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던 것이다. 이제 남편은 부인할 수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고 재산의 대부분을 빼앗길 것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것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가정부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는 일어서며 말했다. 두 사람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그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자기 집인데 왜 나가야 하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 집도 재산 분할 대상이며 간통을 저지른 남편에게 유리하게 분할될 리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둘 예정이니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내의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아내는 자신의 40% 지분과 동조하는 주주들의 지분을 합쳐 과반을 확보했다. 남편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모든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회사의 새로운 대표는 아내가 되었다. 직원들은 환영했다. 사실 남편의 리더십에 불만이 많았고 아내의 경영 능력을 더 신뢰했던 것이다.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끝이 아니었다. 아내는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회사 장부가 압수수색되었고 남편의 개인 계좌도 추적되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3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남편은 구속 위기에 처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승산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간통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판은 일방적이었다.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산 분할에서 아내는 70%를 가져갔다. 위자료는 10억으로 책정되었다. 남편은 회사 지분마저 대부분 아내에게 넘겨야 했다.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집도 아내의 몫이 되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야 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짐을 쌌다. 고급 차들도 모두 압류되었다. 남편은 중고 경차 한 대만 남겨받았다. 그 차에 짐을 싣고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 가정부는 더 비참했다. 형사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환자 학대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전과자가 되었다. 간병인 자격증도 박탈되었고 이제 그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다른 직장을 구하려 해도 전과 기록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녀는 고시원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다. 남편은 가정부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비난했고 가정부는 남편이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다고 분노했다.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증오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는 증언을 했고 그럴수록 자신들의 죄만 더 명확해졌다. 남편은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때 누리던 사치와 화려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해도 자금이 없었고 신용도 바닥이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다. 업계에서는 그의 스캔들이 소문으로 퍼졌고 아무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았다. 동창회에도 나갈 수 없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가정부는 더 비참한 처지였다. 법적 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사회적 낙인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간병인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직종에 지원해도 전과 기록 때문에 거절당했다. 결국 그녀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해야 했다. 한때 고급 저택에서 편하게 살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회사는 그녀의 경영 아래 다시 안정을 찾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성장했다. 거래처들은 신뢰를 회복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갔다. 아내는 뛰어난 경영자였고 남편보다 훨씬 능력이 있었다. 그녀가 병으로 물러나 있는 동안 회사가 침체되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집은 그대로 아내의 것이 되었다. 그녀는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다. 남편과 가정부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새 가구를 들였고 벽지를 바꿨고 모든 방을 다시 페인트 칠했다. 특히 1층 거실과 서재는 완전히 구조를 바꿨다.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던 그 공간들을 아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그 집에는 배신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는 건강도 완전히 회복했다. 정기 검진 결과 암의 재발 징후는 전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매일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했다. 헬스장에 다니고 요가를 배우고 등산도 즐겼다. 병들어 죽어가던 그 여인은 이제 사라지고 생기 넘치는 여성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마지막 계획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것,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빼앗는 것. 바로 사회적 명예였다. 남편은 한때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다. 자선 활동도 했고 각종 단체에서 임원을 맡았다. 그 명예가 그에게는 돈만큼이나 중요했다. 아내는 남편의 스캔들을 언론에 제보했다. 물론 익명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죽어가는 아내를 버리고 가정부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 게다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자극적인 스토리였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사가 나가자 남편의 얼굴은 전국에 알려졌다. 인터넷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남편을 인간 쓰레기라고 불렀다. 죽어가는 아내를 배신한 비정한 남자, 회사 돈을 훔친 범죄자, 가정부와 바람을 피운 추악한 인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남편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의 사진은 짤방으로 만들어졌고 그를 비난하는 댓글은 수천 개가 넘었다. 남편은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다. 편의점에 들어가도 식당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는 집 안에 틀어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것이다. 가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신상도 인터넷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라고 비난했다. 환자를 학대한 악독한 간병인이라고 조롱했다. 그녀가 일하던 식당에도 손님들이 찾아와 항의를 했고 결국 그녀는 그 일자리마저 잃었다. 이제 그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봤고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돈도 명예도 미래도 모두 잃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과거를 후회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아내를 배신했는지, 왜 가정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고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정부는 더 비참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었다. 보험금을 탐냈고 아내가 죽기를 바랐고 그 과정에서 가정부를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몇 달이 지났다. 남편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파산을 선고했고 남편의 남은 재산마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한때 수백억대 자산가였던 그가 이제는 정부 지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가정부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봤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시골의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칠 일이 적은 일이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좁고 습한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 완전히 고립된 삶이었다. 반면 아내의 삶은 날로 나아졌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그녀는 업계에서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고 경제 잡지의 인터뷰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암을 이겨내고 회사를 재건한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아내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갔다.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다. 슈퍼마켓에서였다. 남편은 할인 상품 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다. 그는 아내를 알아보고 얼어붙었다. 아내는 그를 지나쳐 가려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남편의 눈에는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했다. 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용서를 빌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아내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걸어갔다. 남편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아내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었다. 동반자였고 사업 파트너였고 인생의 반려자였다. 그녀와 함께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녀의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신했다. 순간의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로 무엇이 바뀔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저지른 일은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평생 이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했다.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가정부 역시 비슷한 감정에 시달렸다. 그녀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고급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신기루 같은 꿈이었다. 현실은 차갑고 가혹했다. 그녀는 공장에서 밤새 일하고 좁은 방에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뿐이었다.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세상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화는 언제나 비난과 후회로 끝났다. 내가 나를 유혹했다. 내가 나를 버렸다. 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서로를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1년, 2년. 남편과 가정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남편은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와 가난 때문이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텼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다. 겨우 50대였지만 70대처럼 늙어 보였다. 가정부는 사고를 당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 졸다가 기계에 손을 다쳤다. 손가락 2개를 잃었다. 산재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회사는 그녀를 해고했다. 이제 그녀는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장애인 판정을 받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지원금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녀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갔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했다. 한때 함께 꿈꾸던 행복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찾아온 것은 가난, 고독, 질병 그리고 끝없는 후회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아내는 그들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누군가가 전해주기도 했고 우연히 알게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아내는 단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았을 뿐이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아내는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불빛들, 움직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혼자 건배했다. 살아남은 것에, 이겨낸 것에, 그리고 복수에 성공한 것에.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남편과 가정부는 그 진리를 뼈저리게 배웠다. 그들은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저버렸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미래도. 아내는 그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파멸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하지만 아내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다. 진짜 치명타를 날릴 시간이었다. 남편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남편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도 사업가였고 서로 도우며 지내던 사이였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재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아내는 그 친구들을 하나씩 만났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 남편이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방치했는지, 가정부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회사 돈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알던 남편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아내는 증거도 보여주었다. 영상 녹음 문서.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아내는 한 가지 더 폭로했다.
남편이 친구들의 돈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사실이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친구들에게 투자를 부탁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분노했다. 신뢰를 배신당한 것이다. 그들은 즉시 남편과의 관계를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했다. 남편의 마지막 희망이 꺼진 순간이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한 친구의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경비에게 제지당하고 쫓겨났다. 다른 친구의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친구는 그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남편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제 세상에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정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손을 다친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녀는 복지 혜택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쫓겨났고 잠시 동안 고시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고시원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추운 겨울밤 가정부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잠을 청했다. 노숙자가 된 것이다. 한때 고급 저택에서 편안하게 살던 그녀가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가정부는 밤마다 과거를 떠올렸다. 만약 그때 남편의 유혹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내를 제대로 돌봤다면 어땠을까? 만약 양심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남편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뇨병이 생겼고 고혈압도 있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약도 제때 먹지 못해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쓰러졌다. 저혈당 쇼크였다. 119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에게는 의료보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응급처치만 받고 퇴원해야 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남편의 모습은 비참했다. 비틀거리며 걷는 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버스를 타고 임대 아파트로 돌아갔다. 좁고 어두운 방에 혼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 된 것이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악몽 같은 기억으로만 남았다.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의 동향을 계속 감시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과 가정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받았다. 그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아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확히 그녀가 의도한 대로 몰락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남편에게 소포를 보낸 것이다. 남편은 소포를 받고 의아해했다. 누가 자신에게 소포를 보냈을까?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아내가 쓴 것이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USB에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파괴했는지도. 천천히 감상하길 바란다. 남편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과거의 영상들이었다. 결혼식 영상, 신혼여행 영상,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영상.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에 나온 것은 남편과 가정부의 미래 장면이었다. 서재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모든 순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내의 죽음을 바라며 나눈 대화들.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던 대화. 영상이 끝나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깨달았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 함께 인생을 걸어온 동반자,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아내.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신했다. 그리고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는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가 계속 떠올랐고 후회가 그를 짓눌렀다. 가정부에게도 비슷한 소포가 도착했다. 그녀가 잠시 머물고 있던 쉼터에 배달되었다. 안에는 같은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가정부는 쉼터의 컴퓨터를 빌려 USB를 재생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 했다. 아내를 학대하던 장면들, 남편과 미래를 즐기던 순간들, 돈을 탐내며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정부는 화면 앞에서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아내는 고통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 돈과 안락함을 위해 양심을 팔았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아내의 복수는 정교하고 치밀했다. 단순히 두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확히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들이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지금의 비참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수였다. 시간이 더 흘렀다. 3년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일용직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프고 밤에는 외로움에 잠 못 이뤘다. 가정부는 어느 지방 도시에 무료 급식소를 전전했다. 손을 다친 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고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했고 하루에 한 끼를 급식소에서 해결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고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렸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대화는 항상 똑같았다. 서로를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한탄하는 것.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애정도 동료애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만이 그들을 연결할 뿐이었다. 그마저도 점점 약해져 갔다. 어느 날 남편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이었다. 말기였고 치료를 받아도 생존율이 낮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을 돈도 없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어쩌면 죽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정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렸다. 가정부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두렵냐고. 남편은 대답했다.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해방되는 기분이라고. 가정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차라리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두 사람은 긴 침묵 끝에 전화를 끊었다. 아내는 남편의 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심도 슬픔도 없었다. 그녀에게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3년 전에 모든 것이 밝혀진 그날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은 사라졌다. 지금의 소식은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남편은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어차피 돈도 없었고 살고 싶은 의지도 없었다. 그는 임대 아파트 방에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통증이 심해질 때는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먹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었다. 돈, 명예, 사랑, 가족. 하지만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이웃 주민이 남편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직원이 문을 열었다. 남편은 이미 며칠 전에 숨진 상태였다. 홀로 죽었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방 안은 참혹한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했고 시신은 수습되었다. 연락할 가족이 없었다.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던 상태였다. 관공서에서 아내에게 연락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내는 장례를 치르는 것을 거부했다. 자신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공동 화장되었다. 가정부는 남편의 죽음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지역 뉴스에서 무연고 사망자 소식이 나왔고 거기에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쉼터 공동 TV 앞에서 그 뉴스를 봤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노숙자들은 그녀가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가정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가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죽었다.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사람이,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없었다. 혼자 비참하게 죽었다. 그리고 자신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채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선택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그녀는 업계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했다. 그녀의 성공은 멈추지 않았다. 배신자들이 몰락하는 동안 그녀는 더 높이 올라갔다. 가정부는 남편이 죽은 지 6개월 후 자신도 쓰러졌다. 폐렴이었다. 거리에서 지내며 추위에 노출되다가 걸린 병이었다. 그녀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상태가 심각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다. 영양실조, 만성질환,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 가정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간호사가 가끔 들러 상태를 확인할 뿐이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가? 가정부는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가정부로 일을 시작했을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다. 더 편한 삶을 원했고 더 많은 돈을 원했다. 그래서 남편의 유혹에 넘어갔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대신 찾아온 것은 파멸이었다. 그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진심으로.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그래도 미안했다. 아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단지 병에 걸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가정부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용서를 구할 기회는 없었다. 가정부는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병원은 연락할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 역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공동 화장되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쓸쓸하게 끝났다. 아내는 가정부의 죽음 소식도 들었다. 역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맞이했을 뿐이었다. 아내는 단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도록 도왔을 뿐이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몇 년이 더 지났다. 아내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다. 회사는 업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 그녀는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후배 사업가들이 그녀를 멘토로 삼았고 그녀의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후배들을 이끌었다. 가끔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냐고. 어떻게 암을 이겨내고 배신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고. 아내는 간단히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내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녀를 움직인 것은 단순한 의지나 신념이 아니었다. 복수심이었다. 배신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차가운 결심이었다. 그 복수심이 그녀를 살게 했고 싸우게 했고 승리하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아내는 가끔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남편과 가정부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간 곳들이 있을 것이다. 임대 아파트, 노숙자 쉼터, 공동묘지. 그들의 흔적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아내는 기억했다. 모든 것을. 배신의 순간, 고통의 나날들, 그리고 완벽한 복수. 그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다. 결혼 초기의 사진들이 있었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
그때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련이 찾아오고 본성이 드러났다. 남편은 배신자였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아내는 사진첩을 덮으며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복수한 것을. 남편과 가정부를 완전히 파멸시킨 것을. 아니,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았을 뿐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배신하고 재산을 노리고 보험금을 탐낸 대가. 그들은 그에 합당한 결말을 맞이했다. 아내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건배했다. 살아남은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그리고 복수를 완성한 자에게.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만족스러운 그리고 조금은 잔인한 미소. 배신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비참하게 외롭게 후회하며.